안녕하세요. 방랑작가 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헤일리고요. 저는 주희고요. 저는 또니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덧 3화가 됐는데 2화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이화를 듣고 용신할멈이라는 챗봇에 관심이 생겨서 실제로 사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실 용신할멈을 불매하려고 방송을 녹음한 거였는데 오히려 고객이 한 명 더 생겨버렸어. 그러게요. 그리고 그 똑같은 지인이 자유로부터의 높이라는 책도 궁금해졌다고 도서관에서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건 진짜 읽으셔야 합니다. 맞아요. 저희 어쨌든 이 팟캐스트를 하는 목적도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그걸 추천하고 저희만의 아카이브를 만들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듣고 정말 한 분이라도 맞아요. 책 한 권을 뭐 영화 한 편이라도 이렇게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알려주세요. 벌써 이제 신년이 훨씬 지났어요. 이제 1년, 훨씬? 아직 신년계획 못 세웠는데. 1월이 거의 지났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는데 그 설 앞두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광주라서 KTX 티켓을 예매했어야 했는데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이미 했어요? 했대요. 이미 근데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프리랜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쵸. 꼭 전국민 수강 신청에 참전하지 뛰어들지 않아도 저는 언제든지 전날에 내려가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은 비교적 마음 편히 그냥 좋다. 고향에 내려간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티켓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헤일리는 끊었어요? 저는 전국민 수강 신청에 실패해가지고 어떡해. 그래서 지금 1N년간 이 수강 신청에 10년이 넘게 참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어요. 원하는 자리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시간대. 시간대가 중요하거든요. 전날 오후 언제가 가장 피크? 그 연휴 전날 오후 7시 정도에 가고 싶거든요. 딱 좋죠. 퇴근하고. 딱 반차 안 쓰고. 그쵸.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 되죠. 그때가 가장 수강 신청을 원하는 인원이 많은. 제 생각에는 그때보다 좀 뒤에 가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는 이제 명절 그 당일 전날에 가는 거. 연휴 시작할 때 딱 그러니까 내려가는 짧아지고 있으니까 머무르는 그쵸. 시간이 순수한 서울 사람의 질문인데 그 네이비즘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네이비즘에 들어가서 보통 7시에 시작이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 지방 사람들이 한풀이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강 신청할 때도 거기 막 뭐라고 적어놓잖아. 그러면 내가 다 막 특실 잡을 거야 뭐 이런 거야? 그런 것도 올라오고. 근데 대부분 이제 올해도 이 짓거리 해야 되나요? 지겨워 죽겠다. 맞아. 아니 근데 또 그맘때쯤 그 동양 친구들이랑 연락하게 되는 게 오. 야 너 구했어? 이걸 맞아. 꼭 너 물어보게 언제 돼요. 내려와? 이런 거? 또 뭐 그리고 이제 가끔 진짜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2장, 3장씩 잡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 많이 얻어 먹었어요. 권력 있다, 권력 있다. 제가 많이 사실 좀 주워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저는 뭔가 그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처럼 서울 친구들한테 들리겠다 싶더라고요. 이 추석 되고 설 되면 같은 지역 동양인 애들끼리 막 단톡방에서 막 넌 잡았어 나 못 잡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 애들이 오히려 묘하게 소외감을 느끼는 몇 안 되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근데 또 이제 지방 사는 친구들에게는 막 뭔가 이렇게 바쁘고 뭐 짐 챙겨야 되는데 뭐 집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되게 큰 이벤트인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향이 서울이라서 그쵸. 이 대규모 수강 신청에 참전해 본 적도 없고 부모님이나 큰 집이나 뭐 할아버지 댁도 다 수도권이라서 그냥 차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르다. 다르다 진짜. 그러니까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런 궁금증과 어떤 호기심이 있었어요. 어떨까? 그런 대규모 수강 신청에 참전을 한 뒤 그 모두들 다 조금씩 들떠있지 않을까? 그 명절에 KTX를 가면 모두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올라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야, 뭐 사와버스 들고 왔나? 니들 갈비 들고 왔나? 맞아. 모두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는 모두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럼 너무 소속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너무 지긋지긋해요, 저는. 그래요? 내가 맞아. 올해도 이들 안에 있다니. 맞아. 그리고 진짜 붐비거든요. 역도 그렇고
그 역사 플랫폼 기차 안 다 진짜 풀로 채워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출퇴근길 그쵸. 지하철? 약간 공기가 따뜻한? 아, 근데 막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1년에 2번이고 그렇게 북적북적 우리가 뭔가 어딘가로 같이 이동한다 이런 느낌이 그냥 고향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 중국은 얼마나 심할까? 대륙의 대이동. 춘절 이럴 때. 막 10일씩 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진이 다 빠질 것 같은데. 맞아. 저는 그냥 저희 할아버지 댁이 경기도 양평인데 거기를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옛날에는 지도로 펴놓고 맞아요. 가던 그 시절에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너무 밀리면 사이에 막 아저씨들이 술빵 팔고 막 맞아,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걸 되게 낭만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낭만적이죠. 뭔가 사고도 일어나지만 또 빵빵하면서 막 뭔 일이래 하고 간섭하고 이런 재미까지가 다 그 명절 할 때 느껴지는 선물 세트. 선물 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선물만 아니다. 잔소리도 곁들인. 언제 시집가냐. 아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 저희 다음 주제는 아마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드라마 여주인공 클리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주인공이 회사에 다녀요. 근데 대리님이 갑자기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주인공이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고 바리바리 싸서 KTX에 올라. 그리고 찰컹찰컹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만약에 모든 게 다 망해버리고 막 빚쟁이가 저를 쫓아오고 누군가 저를 잡으려고 해서 급하게 몸을 피신해야 되는데 그럼 난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전 서울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 저도 물론 당연히 고향이 있고 익숙함을 느끼는 동네가 있지만 그 헤일리랑 또니가 가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리틀 포레스트에서 김태리가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편의점 도시락을 먹다가 에잇 이러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느낌에 살짝 공감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내려가서 일단 고향 음식이 더 맛있거든요. 아 부러워. 그때 맞아. 이제 느꼈던 감정이 확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고생했다. 타지에 있다가 돌아온 자식이니 이제 고생했다, 수고했다, 푹 쉬다 가라 이런 말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저를 못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같거든요. 제가 진짜 중간고사 아무리 망치고 내려가도 모르시는 거죠. 그냥 수고했다. 그러니까 저는 한 3시간 기차 타고 가서 아 여기가 내 쉴 곳이야. 진짜 푸대푸대 누워서 귤 까먹고 고구마 먹고 하는 그러니까 것이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따뜻한 밥을 내주는 딱 그쵸. 왜냐면 지금 여기 고생해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쉬어라. 저는 사연은 나중에 들을 테니. 그쵸. 환영받고 환대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이제 고향 뭐 티켓팅이 어렵고 이런 것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 고향이 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빽이 있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빽빽이 있다.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느낌? 여기서 여차하면 나 도망갈 곳 있다. 나한테 말 해봐. 나 도망갈 때 있다. 나 엄마한테 가버린다. 그럴 수 있죠. 저에게 고향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서 그냥 지하철역 몇 개 더 가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이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어떤 그 나를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요새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확실히. 그쵸.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일단 고향과 할머니 댁이 기차로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물리적으로 서울이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일단 그 기차에 타는 것부터가 휴식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2시간 동안 그냥 창밖에 보면서 아니면 뭐 자면서 또 내려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골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막 뭐 진짜로 한 3, 4년 전만 해도 그 코로나 저가 3, 4년이지. 5, 6년 전만 해도 귤 7년 전이에요. 7년 전만 해도 그 진짜로 귤이랑 바나나 이런 거를 옆자리 분들이 나눠줬어요. 너무 진짜로. 정겹다.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아예 안 주고 혼자 드세요. 어머 어떡해. 아, 그래도 드시긴 하네. 다행이다. 혼자 맛있게 드시죠. 드시긴 하네. 근데 그렇게 진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내려가는 게 기본값일 정도로 그 기차에서부터 뭔가 고향에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설도 가까워지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고향에 관련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서 고향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왜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또 한편으로 고향을 떠나왔는가. 그리고 고향이 그립다는 감정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에게만 드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그립다는 감정은 아무래도 타의에 의해서 고향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서울에 올라오거나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대도시로 오는 이유가 일자리나 학업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도시에서의 삶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오픈되어 있고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나에게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서름을 주기도 하고 그 대도시의 사람들이 나에게 엄청 차갑게 느껴지는 일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슬픈 일을 겪을 때 고향이 더욱 그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이 안락하고 따뜻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를 조금 더 해보려고 뭐 욕심을 내려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다른 도시로 이동을 했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더 나아가는 입장이 되고 마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 이방인 같은데 내 눈앞에 이 사람은 10분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은 맞아. 가족이 있어. 이게 되게 샘도 나고 더 외로워지고 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새내기였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술 게임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지하철을 막 2호선. 2호선 이러면은 다 저를 딱 쳐다보고 너 모르지? 지하철 2호선 모르지? 근데 되게 진짜? 그게 엄청 폭력적인 게임이네요. 진짜 폭력적인 게임이에요. 나는 내가 아는 역이라고 서울역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웃겼던 게 뭐냐면 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땡땡 신촌역 땡땡 뭐 강남역 뭐 삼성역 이런 거를 너 2호선에 있는 거 이거 왜 몰라 이런 식으로 나를 약간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프랑스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조금만 불친절해도 저 사람 나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를 조금만 놀려도 지금 나 모른다고 거야?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니까. 근데 또 저는 이제 제가 전라도인데 그때 제 동기 친구들 중에 전라도 사투리를 진짜 맛깔나게 구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희가 주류가 됐어요. 그때 아마 응팔인가? 그런 약간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막 그 전라도 사투리를 하는 걸 보고 오히려 서울 촌놈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그래서 지하철 2호선 게임 저도 싫긴 했는데 굳세워서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울에 왔을 때 약간 서러웠던 게 뭐냐면 내가 사투리로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서울말로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에이 설마 진짜 그랬어. 설마. 내가 이거 이렇게 그거잖아?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이중모션이라는 게임 알잖아요. 이중모션 그러면 알죠. 다 같이 누구를 한 명을 지목했을 때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억양이 조금 억양이 달랐구나. 달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에베바레 용삼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어떻게 했다고? 저에게 Everybody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웃긴 포인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마음이 아팠고 내가 또 다시 인종차별 당하는 동양인처럼 나를 내가 지금 지방에서 왔다고 날 무시하나? 그럴 때 이제 내가 주류인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서울이 지방보다 상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사투리를 교정하려는 시도도 더 그 상위 레벨의 무언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너가 그쵸. 맞춰야 된다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인 것 같고 저는 이건 좀 또 다른 얘기인데 서울 안에도 되게 다양한 동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제가 사는 동네는 뭐 서울이라고 했을 때 좋은 동네라고 여겨지는 동네는 아니었어서 오히려 저는 그 서울 어디에 살아? 맞아.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혼자서 또 그 인종차별 당하는 동양인처럼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냥 어물쩍 둘러대고 이런 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조금 더 좁혀가면
똑같이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산다고 하고 심지어 똑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너 몇 동 살아? 해서 로얄동과 그렇지 않은 뭐 임대동 아니면 평수가 작은 동으로 막 구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난 지방에서 와서 아니면 난 뭐 좀 덜 좋은 지역에 살아서라고 서로 계속 인종차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난 지방러라 서울러라 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제든 그 서로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호선 재밌게 하던 친구들도 다른 데 가면은 헤일리랑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라는 거죠. 그쵸. 저도 동감하는 게 제가 호주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자라서 뭐 예를 들어서 2호선 게임을 대학교에서 할 때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고 거의 저랑 비슷하게 생긴 그 동양인 흑발머리 말도 그냥 다 한국어 쓰고 이러니까 저는 주류 사회의 일원이었던 거죠. 근데 호주에 가니까 일단 저는 약간 2등 시민처럼 되어버리고 거기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도 없거니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비자가 인턴으로 간 거긴 한데 좀 불안정한 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렌트를 계약하거나 할 때 되게 그 의심의 시선, 눈초리가 있었던 거예요. 너 정말 제때 렌트비 낼 수 있는 거 맞아? 약간 이런. 그래서 저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게 처음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시드니에 있었는데 대도시의 그 냉정함, 차가움 이런 걸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너무 크게 느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서울 고향이 그리웠나요? 막 학창 시절에 교환학생으로 외국을 갔을 때는 오히려 되게 학교에서도 엄청 챙겨주는 느낌이 나고 저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큰일이 생겼을 때 학교 오피스로 달려가면 도와줄 교직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을 하러 가니까 이게 온전히 제 몫인 거예요. 모든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거나 뭐 비자라든지 집을 구할 때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해도 나를 구제해줄 사람은 사실 딱히 없고 뭐 대사관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건 거의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고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한인들이 교회 같은 데 엄청 많이 가잖아요.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막 교회에 가서 좀 거기서 한인 사람들을 사겨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왜 그러는지 알 것 같기는 했어요. 소속감이 아예 없는 커뮤니티로 가니까 정말 이방인이 된 것 같고 무슨 문제가 내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곳도 딱히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불안한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제 해외로 갔던 이민자나 아니면 이민 2세대인 분들이 고향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셋 다 해외 경험이 있긴 하지만 막 그렇게 살아본 입장은 아닌데 그 이제 가서 봤을 때 그 한인들이 한국을 정말 그리워하는 거를 너무 많이 보고 좀 의아할 정도로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흑백요리사에서 나왔던 에드워드리가 손글씨로 이제 편지같이 올려서 엄청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모든 감정이 웅축된 그런 편지였던 것 같아요. 혹시 주희 이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나는 아직도 제주의 사투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속초에 갔을 때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를 보고 마치 내가 그 파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파도처럼 한국에 밀려온 걸까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파도처럼 다시 어둠이 가득한 바다로 끌려가게 될까? 나는 부서지는 파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의 바위에 달라붙은 미역이 되어 내 집이라 부르고 싶어요. 진짜 눈물이 찔끔 나네요. 진짜 코가 찡해져요. 진짜 나는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힘들지만 멋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자란 집을 사랑했고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국인이었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에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음식. 지난 1년간 내 가슴이 통 배추김치 한 포기만큼 커졌어요. 올해 내 땀은 젓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짠 것 같아요. 떡도 너무 많이 먹어서 턱 모양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눈이었습니다. 내 눈은 한국의 모습들을 사진처럼 포착합니다. 서울에서 명동 아니면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걸을 때 나는 멈춰서서 바라봅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 얼굴이 바쁜 일상 속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언젠간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의 저희 팟캐스트 그냥 안 하고 이 글을 그냥 쭉 읽으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느끼는 바가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 문장 한 문장이 진짜 셰프가 이렇게 글을 잘 써도 되나 싶을 정도네. 이 사람은 뭐 한국에 살다가 갑자기 미국에 느지막한 나이에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에 살았는데도 한국에 대한 엄청난 이런 애정이 듬뿍 담긴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웠어요. 이 맞아요. 사람이 뉴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던데 어떤 건 재능적인 영역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왜 이민 2세들이나 아니면 입양을 간 사람들도 자기가 예전에 어디에서 왔는지를 되게 알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짜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교 때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해외 입양인 캠프라는 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입양 당사자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이제 살고 있는 입양인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 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어린 시절에 되게 이 유사한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되게 혼란스러웠고 약간 이유 모를 분노도 있었고 그런데 뭐 성인이 된 다음에도 해소가 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스웨덴 이제 신문 기자인데 그분이 최근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되니까 본인이 자식일 때는 몰랐던 어떤 세계들이 보이고 그러면 내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서울 전역을 막 발로 뛰면서 그분이 태어났던 산부인과랑 경찰서랑 막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하나의 막 서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뿌리는 뭘까? 정말 한 번도 디뎌본 적 없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를 막 마냥 그리워하는 그런 이민 2세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가 요새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에드워드리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뭐 파친코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조금 언급할 수 있는 H마트에서 울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벗어나서 외국으로 간 코리안 디아스포라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제 로마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원래는 유대인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향을 박탈당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요. 저는 사실 최근에 또 상영관에 걸려있던 주토피아 2나 위키드 파트 2 같은 영화를 보면서 딱 방금 말씀하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영화 자본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자본이 많으니까 그런 입김이 들어갔나를 의심해볼 정도로 옛날에 살고 있던 고향에서 쫓겨난 어떤 그 커뮤니티가 있고 무리가 있고 그 사람들이 고향을 계속 그리워하다가 결국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서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거기선 유대인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서사가 조금 안 이굽게 보이긴 했어요. 근데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상정하고 보면은 그 감정이 엄청 그 나라와 뭐 성별, 국적을 막론하고 다 공감할 수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도 아닐까요? 맞아요. 제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역색안경. 네, 역색안경을 한번 껴보겠습니다. 그 주토피아 2 같은 경우에도 파충류들이 살던 마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내쳐졌다가 거기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고 위키드 파트 2 같은 경우에도 말하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 가정을 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홀로코스트와 같은 부분이 있죠. 그러다가 피해와 핍박을 받고 그래서 핍박을 받은 그 동물들이 목소리 자체도 잃어버리고 이주를 떠나게 되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뭔가 그 이스라엘에 돌아온 유대인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동안에 그 터전에 터를 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남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제 고향에 대한 애착이라면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태어난 고향에서 그냥 쭉 지내는 사람들은 어쩌면 영원히 이 감정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발붙이고 딱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좁은 개념의 고향인 이제 저는 저의 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본가도 제가 떠났기 때문에 그리워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고향에 대한 애착이 더 생겼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고향 얘기를 친구들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그냥 과거를 그리워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맞아. 그 디아스포라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제가 이 디아스포라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좀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디아스포라 기행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서경식 작가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제일조선인이래요. 그런데 그 제일조선인이 어떻게 국적을 잃어버렸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 원래는 조선이라는 민족 때문에 제일 조선인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이랑 남한으로 분리가 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남한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개념이 약간 북한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국적을 뭐 조선에서 뭐 한국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꾼 사람도 있었지만 뭐 조선인으로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적이 일본이 아니었었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있는데 일을 어딘가로 나가려면 한국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동을 하려면은 꼭 그런 식으로 외국인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감정이 우울감이랑 자살 충동 같은 거였대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서 아예 사라졌을 때 나를 붙잡아 줄 무언가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이대로 없어져도 나는 무방한 게 아닌가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꼈대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사는 언니한테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파친코나 아니면 이런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글을 보면 과거에 정말 얼마나 수모와 그런 순환을 당했을지 저희는 솔직히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반반 어머니는 뭐 한국인 아버지는 일본인인 청소년이 있다고 하면 그걸 되게 힙하게 여긴대요. 엄청 너는 그 한국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니 굉장히 좀 멋있다. 신기하다. 그리고 막 한국 이름이 있어 이러면 옛날에는 그걸 숨기기에 급급했는데 왜냐하면 차별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이제는 그게 좀 멋있는 게 되어버린 거죠. 문화적인 측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뭐 K-팝이 인기가 엄청 많아진다던가 일본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어떤 뭐 이짐의 대상이 되거나 그렇게 뭐 공공연한 뭐 행정적인 차별을 받는 요인이 되거나 하는 시대는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차근차근 조금씩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년 만에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거니까. 그쵸. 근데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디아스포라를 이제 그리워한다는 감정을 전제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방인이 그 다른 나라에서 환대를 받는다면 안 그리워할까요? 그 비슷한 예가 저는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중장년의 백인 남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은퇴를 하고 돈을 축적해서 그 나라에 사는 동남아 여성을 한 명 데리고 살고 뭔가 이런 그림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력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겉모습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환대를 받는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럼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비교적 덜 그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왔을 때 느꼈던 그 외로움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서열이 은근히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주류가 아닌 것 같은 여기 지역 자체가 서울이니까 주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어서일 텐데 그분들은 거기서 너무나 환대를 받고 막 같이 사진 찍자 한다거나 막 너무 좋아하고 왕이 된 기분을 느끼면 여기가 이제 내 고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리움은 그 내가 새로 정착하려던 곳에서 나를 환대해주지 않는 감정을 느꼈을 때 그러는 건가?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이동하는 거에도 위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뭐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위가 높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위가 낮은 곳에 있으면 그 위로 올라가기는 너무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로 가서 제2의 결혼을 하는 백인 남성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뭐 미국으로 반대 동남아에서 태어난 여성이 미국으로 가서 어떤 그런 삶을 일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결혼을 하는 것은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자본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보면은 그 코스모폴리탄적인 삶에 대한 찬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찬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 자본은 장소와 어떤 그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곳에서 저곳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그 어떤 차이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는 후쿠오카에서 라면을 먹고 점심에는 뭐 뉴욕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게 제니네요. 맞아요. 제니처럼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동경하게 된다는 거죠.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이동이 가능한 걸 볼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SNS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그런 삶이 가능한다는 걸 아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세계를 집으로 삼는 사람 역시 어딘가에 집이 있지 않을까? 모든 장소에 속한다는 말은 어느 장소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말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올해는 이 나라에서 일하고 내년에는 저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오늘은 이 도시에서 아침을 맞고 내일은 저 도시에서 밤을 맞는 사람은 아마 세계화 시대에 자본이 원하는 인간형이겠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곳에 속하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소속감이 없어서? 그쵸. 그리고 어딜 가도 너는 어디나 다닐 수 있어서 좋겠다. 맞네. 나를 부러워하고. 박쥐인가 박쥐? 새가 되지도 못하고. 그쵸. 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동남아에 제2의 결혼을 하러 간 백인 남성의 자본가일지라도 어떤 심리적 고향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도 아마 그곳을 그리워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일본에서 케이팝의 영향으로 이지매를 안 당한다는 친구들이 괴롭힘을 안 당하는 건 정말 다행이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똑같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고 탐색하려고 하고. 제일 교포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겠죠. 근데 제 생각엔 더 떳떳하게 그리워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숨어서 막 야학에서 한글을 조용히 막 배웠다면 이제는 내가 한글을 배워 하면 진짜 멋있다. 나도 가르쳐주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위상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이주라고 했을 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고 여러 가지 지역을 돌아다녀 본 사람이 저는 조금 더 세련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사람은 A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B, C, D를 다녀서 결국은 E에 정착했다라고 그 사람의 생애를 들으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그거네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주희가 멕시코에 가서 한 번도 여행을 떠난 적 없는 아저씨를 만났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지난 8월에 네. 그 친구를 만나러 멕시코에 갔는데 거기에 치아파스라는 저희 그 외교부에서 여행 경보구역으로 지정한 어떤 도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갈 때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고 여행자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그 도시를 커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여행 경보 3단계라서 어쩔 수가 없대요. 근데 아무튼 그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여행지를 갔었을 때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 도시에서 태어나서 심지어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도 가본 적이 없고 그 도시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스페인어밖에 못하니까 사실 소통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물어보기는 했어요. 약간 궁금하지 않냐? 이 밖의 세계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이 동네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여행 가이드니까 가끔 이렇게 외부에서 온 너 같은 사람도 만나는 게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 덕분에 본인이 직접 다른 나라로 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여행객을 만나면서 이제 세계를 확장해가는 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얘기한 여기저기 돌아다닐수록 세련돼지는 것 같다에 여전히 해당되는 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자기 커뮤니티 안에만 머물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한다면 그게 이제 세련되어지지 않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맞아. 쉽게 고여버릴 수 있는 고인물은 썩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을 매개로라도 여행을 저는 그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하고 그러면서 그쵸 세계가 확장되는 측면이 있죠. 사실 뭐 여행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은 좀 더 세련되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그냥 제 남동생만 보더라도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는데 어떤 성향 차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여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본인이 자기 삶을 조금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여행이 아니라 살아가는 측면으로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더 안정적인 사람의 형태라고 인식하잖아요. 뭐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뭐 어디 이제 해외 나돌아다니지 않고 직장에 머물면서 있는 사람을 저 사람 좀 안정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조가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사피엔스에서도 보면 인간이 정착을 하면서 문명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고 거기서 이제 식량과 자본을 축적하면서 이 문명 사회가 이렇게 도래했다라는 이제 주장이 꽤나 유행이었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주하는 인류라는 이제 새로운 또 그런 벽돌책이 등장하면서 아니야 그 정착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인류는 오히려 계속 이주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거야라는 주장이 꽤 힘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 후자에 더 지금 공감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여행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인류 전체가 어떻게 생존했냐를 봤을 때 이주와 이동이 꽤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책에서 되게 많은 사례로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간 그때 그 고향을 그대로 만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장소나 그 모든 것이나. 그리고 한편으로 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디아스포라 기행 같은 이야기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아름답고 깊이가 있잖아요. 어떤 상실을 하고 나의 뿌리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그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아픔이 예술 작품으로 많이 승화가 되고 맞아요. 우리가 보는 그런 진짜 재밌다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행복하게만 한 사람이 영화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냥 바다에서 헤엄치고 너무 행복하게 맛있는 거 해먹고 지내면 되는데 어떤 아픔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누군가는 그 에드워드리는 요리가 되었던 거고 또 우리가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들은 이제 감독이 되어서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은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디아스포라 문학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H마트에서 울다를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자면 주인공이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이에요. 혼혈 여성인데 어머니가 아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보냈는데 자기는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소통을 많이 하지 못했고 엄마가 예전에 해줬던 음식을 자기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미국의 H마트가 약간 한인 마켓? 아시안 음식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만방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걸리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뻥튀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 미국 마켓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식재료들, 한국어 밖에 모르는 영어는 아예 까먹는 사람도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한국어로 적혀 있거든. 근데 책 제목처럼 주인공이 그 마트에서 엉엉 운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 잡채들 사이에서 맞아. 그 주인공이 유튜브 망치 여사의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하나씩 따라하고 완전 같진 않지만 그 비슷한 맛을 느끼면서 엄마 아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이제 음식과 요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뭔가 치유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뉴욕이 그 심리 상담 치료사가 가장 많은 아니면 뭐 가장 비싼 도시다 이런 문장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뉴욕이 정말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잖아요. 자기의 뿌리를 찾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럽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가본 적도 없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지 하는 게 진짜 혼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음식이라는 어떤 매개로 그걸 찾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사실 행운이죠. 그렇게 입맛이라도 한국화가 남아 있었다면, 근데 그걸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상담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궁극적인 치료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내 문화를 탐방하면서 오는 정도의 깊이로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유를 하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뉴욕에 그런 심리 상담이 많다는 사실이 이제 이런 디아스포라 관점에서는 더 씁쓸한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자본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가 돼서 그건 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도 되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뉴욕도 그렇고 미국이 멜팅팟이고 뭔가 기회의 땅이고 아메리칸 드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모두 환대받을 수 있다 이런 감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간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가면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아무도 나의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거를 저지하지 않고 어느 순간은 그게 맞았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거에서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애국적이라던가 뭐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막 독도 알리기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반기문 퀴즈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이 세계에 알려야겠는 거야.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물어보는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는 진짜 많았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도 더 전의 일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든 생각이 문화와 이 국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이진 않지만 배척하게 되고 혹은 비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사소하게는 올림픽 같은 것도 너무 저는 올림픽 보는 건 물론 좋아해요. 어떤 그 스포츠 경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도파민과 어떤 그 결속력 이런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엄청 잘하는 국가들이 있고
그런 자본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아래의 하위권에서 머무르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이 국적을 갖고 싶어서 태어난 게 절대 아닌데 저는 모든 게 룰렛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냥 눈을 떴는데 솔직히 이런 선진국에 1900 몇 년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엄청나게 고도화된 삼전이 15만 원 주가를 굿 뉴스. 혹당하는 이런 코스피가 난리가 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혜고 제가 이룬 건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떴는데 뭐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서 심지어는 교육 수준도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만약에 자랐다면 운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국가를 너무 추종하거나 내 국가를 물론 사랑하는 건 좋지만 반만년의 한반도의 역사 이거를 단일민족 너무 애정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나를 너무 투영해서 이를테면 막 일본인을 너무 싫어하고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민족이라는 이유로 되게 배척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해는 가면서도 굳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전 들었어요. 근데 주희가 얘기해준 부분이 되게 애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태도인 것 같은데 저는 디아스포라가 오히려 정반대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막 배척적으로 옹호하고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어두고 나도 좀 받아줘 한다는 측면에서 그 나라를 정의하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진짜 반대인 것 같아요. 애국주의, 민족주의랑 그 디아스포라적 감상과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버린 분들이 태극기 부대가 돼서 진짜 추운데 아직도 광화문에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막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막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서 온 고민에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되게 고집을 부리는 태도에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과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반크 활동 저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랬을 때 약간 주입받았던 한국을 지키고 한국을 사랑하자 하는 거는 그 디아스포라의 감정과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어지는 측면은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태극기 집회를 하는 그 분들은 이 사회에서 이미 주류잖아요. 한국이 되게 경제 성장기에 있을 때 호의호식하면서 지내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소속감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또 태극기 부대가 되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서 디아스포라를 겪는 한인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소외된 절대 주류가 아닌 이등시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을 그리워하고 하는 게 강한 것 같고 집회를 하는 그 분들은 이분들은 한국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본인 자신이 한국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외국에 나갔으면 똑같은 사람들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드워드리가 되는 거야.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상적인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그 커뮤니티에는 소속되지 못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이데아와 같은 한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과 뭐 셰프 에드워드리가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 결국에 저는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 이민을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혜택을 모두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어머니의 나라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각자 다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편적이라고 인식을 하면 그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희가 서울 안의 작은 여러 가지 지역 얘기를 할 때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부자인 동네에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난 동네를 사랑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되게 우리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나도 내가 강남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태어난 동네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우월과 열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개개인의 에게 속한 무언가라고 봐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하면서 각자 고향이나 아니면은 이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가 결국에는 떠나야 잘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좀 마음에 남는 것 같고 저도 대학을 오면서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지금 에드워드 리가 한국을 그리워했듯이 저의 본가와 부모님을 계속 그리워하고 좋은 애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또 설에 내려가면 한바탕 하고 올 거거든요, 아마? 맞아요. 그렇게 무슨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막 너무 그립다 했는데 가면은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한 그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거나 아니면 쫓겨난 사람들은 고향을 잃은 그 상실감 때문에 그 고향을 더 사랑하게 됐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고향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도 고향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보다 뉴욕에 있는 그 외로운 한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더 잘 사랑할 수도 있고 고향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야 고향이 완성되는 건가? 저는 그 김연경 작가님의 사람, 장소,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책의 결론에 결국 우리는 이방인을 환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선가는 이방인일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다가온 이방인을 환대하고 그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한 번 더 반사시켜 본다면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또 서울을 고향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개발이 워낙 많이 되고 제가 기억하던 건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돌아가면은 그냥 사실 빌딩 숲이니까 거기서 너무 허른 건물을 다시 새로 짓고 이러면 옛날에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이제 옛날에 저희가 같이 읽었던 책 중에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산이 거기 있었을까? 네, 이 편이 그렇죠. 그 책 제목에서도 뭔가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자연물은 그래도 한 10년은 가지 않나요? 강산이 10년은 가잖아요. 맞아요. 강산은 100년도 가죠. 그래서 어쩌면 그 강산이 있는 푸대푸대 놓을 수 있는 그 구수한 고향을 바라는 마음이 뭔가 거기에서 나왔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시에서의 삶은 늘 뭔가 바뀌고 부수고 다시 지어 올리는 그런 것들의 반복이니까 뭔가 변치 않는 불변하는 어떤 기둥 같은 게 하나 있다면 되게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향의 존재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서울이 고향인 사람은 어디를 고향으로 삼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남기는 하네요. 어디서 푸대푸대 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제 우리가 재개발 얘기까지 한다면 진짜 이거 심각해지는 게 도시가 계속 재개발을 한다면 그 도시 주민들을 계속해서 떠밀겠죠. 난민으로 만드는 거고 맞아요. 주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고 자란 곳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거는 전 진짜 충격적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선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그 한 20년 전 초등학교가 그대로 있고 분식집이 그대로 있고 물론 이제 무인 문방구로 바뀌었다는 좀 차이점은 있지만 그 건물이 밀려있지는 않아요. 적어도. 근데 서울은 진짜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을 거고 그럼 진짜 심각한 상실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팔레스타인 문제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살던 어떤 공간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추방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시사인에서 정확히 기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글을 봤냐면 어떤 할머니가 강제 이주로 3번을 이주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살던 뭐 공간이 있었는데 뭐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갔다가 이사를 간 그 집이 고속도로를 놓는 그 길목 한가운데에 있어서 또 이주를 가야 됐던 거예요. 어떡해.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제가 이제 태어났던 곳에서 근처에서 계속 살고 계신데 너무 먼 곳에 가는 걸 좀 무서워하시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근방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다른 데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나는 어떤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그 거주지 근처에 몰려 있으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바꿔버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할아버지 때 저는 고향이라고 여기고 싶은 그 이상적인 고향의 전형이니까 부모님이 내려가셔서 뭔가 농사를 짓거나 이러면 나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싫대요. 엄마는 서울에서 엄마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끔씩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좋고 여길 떠나고 싶지 않다. 근데 엄마 말도 너무너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으로 뭔가 누군가를 억지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인데 사실 국가는 어떤 국가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호재라는 이름으로 맞아. 너네 집 뭐 예를 들어 재건축 된다며? 축하해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폭력인지보다는 돈 벌잖아. 돈 벌면 됐지. 보상금 더 받으려고 그래?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그 재건축을 하는 단지를 알고 미리 선점해서 돈을 묻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건축이 되면 그냥 그 분양권을 주고 떠나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뭔가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희는 지금 고향을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서울인가요? 요즘에는 되게 소규모로 소가족이 많잖아요. 대가족이라기보다는 제가 집성촌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내 고향이라고 할 곳이 과연 어디인가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냥 서울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넓게 보면 지구인이잖아요. 그렇죠. 고향이 없고 뭔가 소속감이 너무 없다고 느껴지면 이 지구를 내 고향으로 여기고 이 지구를 위해 살면 되지 않을까. 너무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우리는 삼체인이 지구인이야. 아니라 지구인이다. 우린 다 지구인이니까 서로 배척하고 미워하지 말자.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자. 결국 또 다시 디에그로 가요.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